안녕하십니까. 제14회 2020 전력기기 미래기술 컨퍼런스 좌장을 맡은 원광대학교 장용우 교수입니다. 급증하는 전기에너지 수요는 높은 신뢰성과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전력기기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디지털화 트렌드에 따라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전력기기는 친환경적으로 초고압, 컴팩트화되면서 IoT, 인공지능 및 사물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변환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의 전력 산업 및 전력기기 발전을 위하여 2007년 시작된 전력기기 미래기술 컨퍼런스는 올해 14회를 맞이하면서 산, 학, 연, R&D 전문가들의 최신 기술 정보 교류 및 협력의 장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근본 14회 2020 전력기기 미래기술 컨퍼런스를 맞이하여 그동안 컨퍼런스를 성장 발전시킨 백수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4개의 연구회 회장님과 그동안 참여해 주신 전기산업 R&D 기술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매년 전기산업 대전 전시회와 함께 개최되었던 전력기기 미래기술 컨퍼런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수칙에 따라 올해는 온라인 컨퍼런스로 추진하며 컨퍼런스 운영위원회에서 그린 뉴딜 정책, MVDC 실증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연계용 전력기기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제14회 2020 전력기기 미래기술 온라인 컨퍼런스의 첫 번째 발표는 한전의 그린 뉴딜 정책 방향의 제목으로 한국전력공사 박찬영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두 번째 발표는 대용량 분산전원연계 MVDC 실증사업에 대하여 녹색에너지연구원 허용호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며, 세 번째 발표는 신재생에너지연계 해상풍력 변전용 핵심 전력기기 개발 방향을 위하여 우선기업 정익중 고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이것으로 제14회 2020 전력기기 미래기술 컨퍼런스 온라인 강연 소개를 마치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전기획처 기획조정실 박찬영 부장입니다. 오늘은 한전을 비롯한 전력산업계의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시간은 20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20분이면은 이 좀 어려운 주제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고, 그렇다고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매체의 한계 때문에 다 끝까지 보시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한국판 뉴딜 에너지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린 뉴딜의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그리고 이런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캡코의 에너지 뉴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코 이외에 저희 회사와 관련된 전력그룹사들의 에너지 뉴딜 계획도 함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동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린 뉴딜의 선도국은 유럽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찍이 2007년경부터 이런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나 UN 환경계획, 그리고 각국의 녹색당 활동, 그리고 전력 유틸리티들도 사업 전환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런 EU의 추세에 발맞춰서 2016년 이후에 그린 뉴딜이
좀 주된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 산업의 성장과 그리고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곧 다가올 20년 대선이나 그 이후의 정치 지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면은 뭐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국가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와는 또 상반되게 2013년부터 이런 청정한 에너지로의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도해서 이런 신재생 발전 관련 산업을 육성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분야에서 아주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선 주요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라는 아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 이런 주요 국가들의 이런 대응 속도도 좀 더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6일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90년 대비 3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원래 기준이었던 40%에서 55%까지 아주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내렸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도 시진핑 주석이 9월에 있던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의 정점을 찍겠지만 그 이후에 60년까지는 중국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선 주요 국가에서 이렇게 그린 뉴딜 정책이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의 주된 목적이 되는 산업들은 당연히 좀 에너지 고소비 산업군이겠죠. 그래서 그 산업군의 대표적인 것이 일단 ICT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산업이 있고 수송과 물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축물 분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ICT 같은 경우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저희가 활용하고 널리 지금 팔리고 있는 스마트 기기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활용에 소요되는 것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도 다 전기가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분야는 당연히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분산형 전원 등 에너지가 가장 핵심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송 물류에 있어서도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이 이런 또 전력 산업계와 연관되는 이슈가 가장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는 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런 전력 산업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저희 한국판 뉴딜에도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이런 에너지 분야의 전환을 아주 큰 화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런 국제적 동향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국제적 환경 변화, 환경 위기 대응에 관련된 노력은 그 전부터 이어져 왔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에너지 전환의 기반을 갖춘 것은 2017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17년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같은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노후 석탄화기 4기를 폐쇄하고 그리고 원전 산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이후에는 지금 이러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좀 더 육성해야 될 신산업에 대한 정책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든가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제4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등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의 일관된 연장선 산행에서 이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된 국가나 국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종합하고 체계화한 것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2025년까지 58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90만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없고 표지 바꾸기에 불과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일관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를 이어왔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부 각 부처나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각자 추진하던 여러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종합하고 체계화해서 아젠다화하고, 그리고 그 관리 체계를 좀 더 세밀하게 다듬음으로써 이런 정책의 추진 의지를 좀 더 명확히 표명하고, 그리고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제로 이 한국판 뉴딜 시행을 위해서 실무 지원단을 조직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K 뉴딜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런 한국판 뉴딜의 실행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이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강화 방안으로는 5개 분야, 그러니까 빅데이터 활용과 촉진, 그리고 전 산업 분야의 스마트 디지털화, 그리고 차세대 신산업 육성, 공공자원을 활용한 벤처 창업 지원, 그리고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혁신, 그리고 그린 뉴딜 투자 확대, 이 4가지로 지금 5가지로 추진 분야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에 대해서 20대 과제가 되어 있는데, 약간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저희 에너지와 관련된 과제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과제들을 저희 한전의 에너지 뉴딜 계획에 많이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얼마 전 10월에는 또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이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의도가 있고요. 이 정책 목표라든가 추진 방향은 보신 바와 같고, 그 4개 추진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의 신속한 시행과, 그리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뉴딜 사업을 추진, 그리고 이 관련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으로 4가지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서 설명드릴 한전의 에너지 뉴딜과 관련 있는 것으로는 당연히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 추진 뒷받침이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뉴딜 선도 사업 발굴과 추진, 그리고 혁신도시의 이런 지역균형 뉴딜 거점화의 큰 2가지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또 관련된 사업들 또한 저희 한전 에너지 뉴딜 계획에 포함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주제인 저희 한전의 에너지 뉴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흔히 생각하는 한전형 뉴딜이다, 아니면 전력 뉴딜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 뉴딜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가 청정에너지 확산 선도와 국가 에너지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 영역인 전력보다는 약간 더 넓은 의미인 에너지 뉴딜로 좀 네이밍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추진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구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저희 에너지 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캡코 에너지 뉴딜의 추진 전략 체계를 설명드리면, 먼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주도로 선도 국가 도약의 기여를 비전으로 설정하였고요. 그리고 정부의 그린 뉴딜,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에 속하는 부분을 좀 큰 비중으로 잡아서 이 3가지 분과를 설정을 했고, 그리고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린 뉴딜의 성공적 구현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차원에서 또 1가지 분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4가지 분과를 보시면, 먼저 청정에너지 확산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 그리고 녹색 산업 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변환 구현,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에너지 뉴딜 정책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 조직이나 인력, 예산 같은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 한전은 이러한 에너지 뉴딜의 추진을 통해서 2025년까지 약 5.8조 원 투자로 일자리 약 4.3만 개 정도를 창출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좀 더 이 정책이나 과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가다듬어 가면서 정교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분과의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그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한전에 관련된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과제 14개와 그리고 저희 자체 추진 과제 29개를 합해서 총 43개 추진 과제를 도출했고요. 이 앞서서 이 정부 정책과 한국판 뉴딜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한전도 2010년 중반부터 이런 에너지 업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환을 위한 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업도 추진을 했고 그래서 그런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 좀 저희가 발굴한 사업을 다 포함해서 그 체계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분야별로 뭐 44개를 다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대표적인 사업만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에너지 확산에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과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입지 발굴과 인프라 지원, 그리고 수소에너지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하고 그리고 가공 전선과 통신선의 공동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에너지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요. 그리고 ERS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이런 전력 사업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녹색 산업 생태계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 산단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CCUS 실증, 상용화 같은 이 관련 R&D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전력 기자재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 과제를 또 발굴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변환 구현에는 이런 지금 현재도 저희 전력 관련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서 좀 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키고 이런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이런 에너지 신기술들이 좀 더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게 좀 저희가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캡코형 자산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이 방대한 양의 전력 설비들을 좀 더 최적화하고 원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좀 간추려서 설명드렸는데 저희 에너지 뉴딜에 포함된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또 좀 간략하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인데요.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과 품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필요시에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5년까지 약 300억 원을 투자해서 이런 좀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보 연계 장치나 단말 장치, 고객 측 인버터 그리고 회선 구축이 주된 사업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상풍력 입지 발굴과 인프라 지원인데요. 그 정부가 이런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풍항 계측이라든가 그 사업 타당성 조사 그리고 배후 실증단지 구축 등 많은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전도 이의 일환으로 그 공동 접수설비 구축과 이런 송전 경과지 선정 관련한 연구를 정부 지원하에 올해부터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향후 정부와 협력하고 좀 지원받는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25년까지 총 15,000대 구축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30% 수준인 4,500대 수준의
이런 차량용 충전기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도 공용이나 부분 공용, 그리고 전기버스 전용 등 되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공 전선과 통신선의 공동 지중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그 학교 주변 통학로라든가 좀 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쾌적한 그 전기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자체 요청이라든가 이런 사업 선정에 따라서 좀 변동은 있겠지만 25년까지 약 2조 원 규모의 아주 큰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녹색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또 스마트 그린 산단 구축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추진 사업으로 지금 총 7개 스마트 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구축이 전환이 추진되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 한전은 광주 천단과 구미산업단지 2개소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한 사이트당 70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 계측이나 통신, 제어 장치,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등을 구축하는데 그 주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저희 한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에너지 관리 솔루션이나 기술을 통해서 좀 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런 그 새로운 선전도에 관련한 R&D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CCUS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CCUS 같은 경우는 그 저희 회사의 R&D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석탄화력 포집 기술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한 22년 정도에 그 저장소가 확보가 되면은 좀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뭐 메탄화라든가 아니면 중탄산소다 생산 등 새로운 이런 CO2 자원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변화 분과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생애주기 개선 과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앞서 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지금 143개 목록에서 638개 전력 데이터를 지금 그 대외에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좀 높이는 것,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력 데이터 공유 센터라든가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민간 영역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놨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해 나가는 것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그룹사 전체의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 발전소가 지금 공이 자체 계획을 추진해서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크게 보시면은 저희 한전의 구조와 크게 다를 게 없는 게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큰 두 개 축으로 해서 이런 사회 안전망 강화라든가 아니면은 휴먼 세이프티 뉴딜 아니면은 사회적 가치와 같이 각 기업별로 그 중시하는 가치를 좀 더 추가한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는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서 이런 발전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과 그리고 빅데이터나 AI, IoT 등을 활용해서 그 발전소 시공과 운영 전 단계에 있어서 업무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이나 그리고 그린 수소 같이 기존의 화력이나 원전에 추진되어 있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대면 업무 시스템과 그리고 또 관련 산업계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큰 공통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전체적으로 25년까지 그냥 단순하게 써문했을 때 한 33조 정도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28만 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그룹사 간에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한전에서는 그룹사 간보다 좀 유기적인 협의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저희
이런 에너지 뉴딜이나 한국판 뉴딜을 추진 과정에서 정부나 전력거래소 그리고 뭐 민간 협력사들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데요. 이런 산업계 구성원과도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을 함으로써 저희 캡코의 에너지 뉴딜, 더 나아가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으면 저희 이렇게 크고 어려운 과제를 함께 좀 풀어가야 될 이런 전력 산업계 파트너분들과 직접 뵙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건데 좀 이렇게 온라인 방식으로 하게 된 게 좀 아쉽고요. 향후 뭐 또 추진 과정에서 힘을 모을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허용후입니다. 오늘 2020 전력기기 미래기술 컨퍼런스 여러 연구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하고 대면에서 MVDC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그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디움 볼테이지 DC에 대해서 실증 사업을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MVDC가 왜 도입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규제특구 사업으로서 MVDC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 실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VDC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VDC는 저희가 전압 클래스를 1.5에서 100kV 정도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아직 표준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MVDC는 태양광 에너지 등 발전원들의 연계성이 우수하고 전력 전송 시의 교류에 비해서 손실이 적다는 장점과 동위선로 기준으로 했을 때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 다음에 전자계에 영향이 없어 인체에 무해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력 전송에 상당히 유리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수용됨으로 해서 전력망이 포화가 되고 있는 현상을 MVDC로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AC 배전망에 비해서 MVDC 배전망은 최대 전송 가능 용량이 3배 정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개통 연계 및 대규모 빌딩이나 공장에 MVDC를 활용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VDC는 지금 세계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네비간트 보고서에 보면 그 8.8%의 성장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이 활발히 추진돼서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산 에너지가 보급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 에너지 산업 즉 화력이나 탄소에너지 위주의 전력 공급과 한전과 같은 송배전망을 가지고 있는 중앙 집중형 공급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에너지 산업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발전원이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분산형과 참여형으로 전력망이 확대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수요 관리를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으며 그 다음에 타산업과 융복합을 통해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MVDC 전력망 구축 사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육성, 3020이라든가 그 다음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라든가 신규 체제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 보급되고 있고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분산형 전원이 확대되고 DC 기반의 개통체계 보완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진도, 해남, 제주 간 HVDC와 그 다음에 저압 직류도 실증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MVDC만큼은 아직은 국제 표준 정립 단계에 있고 기술 선도국가가 세계적으로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VDC를 지금서부터 실증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해 나간다면 세계 시장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그 규제자의 특구 사업으로 전남에서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전남 지역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이 전국 1위고 그 다음에 분산 전원에 관련된 인프라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이곳에 와 있고 그래서 에너지밸리를 조성되고 있어서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블루에너지의 비전을 선포하고 에너지를 중심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남의 지역 여건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MVD 실증의 국내 최적지라고 여겨져서 우리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실증 사업을 요청을 해서 산업부와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승인하게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VDC 실증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의 특구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은 국가에서 353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전라남도 나주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특구 사업자는 16개 기업과 기관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관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하고 있고 인텍전기전자, 일진전기 등 기업들과 한전 또한 같이 포함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증사업 개요를 보면 실증 기반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보호협조 기기를 만든다든가 전력망을 구축하는 기반 조성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 내에서 실증하는 안전성을 실증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계해서 실제로 전력이 전송되는 것을 한번 모의해보는 실증 사업이 있겠습니다. 실증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분산전원 수용성 강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MVDC를 실증하는 거고요. 목표로는 핵심기기 실증, 배전망 구축, 운영체계 구축, 그 다음에 로우 볼테이지 수용과하고 연계하는 이런 실증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성과물로는 35kV MVDC 배전 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MVDC 스테이션과 TOC, MVDC 배전 관련 표준화 항목, 그 다음 MVDC와 LVDC의 연계 실증용 복합 스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실증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35kV와 플러스 마이너스 5kV 두 종류의 전압 클래스로 실증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5kV만 실증하려 했는데 금년도에 추가 추경 예산으로 5kV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kV를 하고 내년 말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35kV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5kV 전압으로 저희가 클래스를 정한 이유는 시그레 월드 그룹 회의에서 워킹 그룹에서 글로벌 표준 차원으로 MVDC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35kV로 권장한 바가 있고 한전에서 DC 배전 기술 개발 계획에 플러스 마이너스 35kV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35kV는 세계적으로 아직 표준화된 전압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국내에 배전선로 전압이 22.9kV이다 보니까 이 선로를 활용해서 MVDC로 바꿔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압 클래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35kV로 정했습니다. 또한 DC 5kV로 실증 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5.7kV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3.3kV 배전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일 아행 공대에서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 사례에서 5kV 전압을
범위를 적용한 사례가 있어서 OKV로 정해서 실증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규제 특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MVDC를 저희가 AC 전압처럼 229, 그 다음에 154kV, 345kV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 전송하는 전압 클래스와 그 다음에 거기에 검사 기준이라든가 사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법에 다 명시되어 있고 기술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바가 있는데 MVDC는 전송이라든가 용량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바 없는 기술을 실증을 통해서 현행 규제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증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이걸 기준화하는 모델로 삼고자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고 MVDC의 경우에는 AC 기준을 좀 이용 규정에 있는 걸 완화해서 전송 전력을 60메가와트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실증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 이게 저희가 실증이 완료되면 이거를 전력계통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기준들을 한번 특례로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는 것이 국가에서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규제 특례 사업도 또 가지 특례 2 그러니까 전선로 높이를 규정을 완화해보자. 지금 AC의 경우에 22.9kV인 경우에는 10m 이상의 전주로 이제 돼 있는데 이거 10m로 AC 선로를 사용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35kV DC로 우리가 공급할 경우에는 10m 미만으로 우리가 기준을 낮춰서 설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DC 접속 선로를 6에서 9m 범위 내로 높이를 달리해서 구축해서 실증을 한번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부 실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핵심 기자재 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증 사이트를 구축하고, 이 실증 사이트 구축된 걸 토대로 안전성을 실증하고, 그 다음 실증 결과를 활용해가지고 MVDC 표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규제 특구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규정을 완화시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선로의 설치 높이 규정을 완화시키는 두 가지 특례를 한번 실증해 보고자 합니다. 핵심 기기로서는 MVDC 케이블을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5kV DC 차단기를 개발해서 이상 전류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DC 차단기가 개발돼서 국내에 보급된 사례는 없죠. 그래서 DC 차단기를 인텍전기전자에서 연구 개발해서 한번 실증 사업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MVDC용 스카다도 개발해서 전송 선로의 모니터링과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제로 데이터 감시와 효율적인 제어가 되는지 한번 실증해 보고자 합니다. MVDC 스테이션 구축을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DL에서 이제 원래는 AC 계통으로 해가지고 154 변전소에 공급하던 이런 시스템을 MVDC 그러니까 서브스테이션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DC 선로를 이용해 가지고 DC 스테이션과 연결해서 태양광 에너지에서 발생되는 20메가, 30메가 이런 그 전송 전력을 DC로 바꿔 가지고 스테이션에서 바꿔서 DC 선로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AC로 바꿔서 변전소에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MVDC 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MVDC 스테이션에 대해서는 MMC 밸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 국내에서 아직 실증해서 MVDC급으로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런 사용 실적이 없는 이런 스테이션을 한번 구축해가지고 실증해서 실제로 60메가와트급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5kV로 전송이 가능한 건지 이걸 실증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증 사이트는 나주에 오시면 나주 혁신 3단이
완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전에서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라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신기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신기술 연구소 내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DC 선로를 한번 구축해가지고 안정성을 검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 배전 선로를 통해서 태양광들이 발전하고 있는 양을 묶어가지고 20메가, 30메가와트를 저희가 전송해서 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에 있는 분해 선로를 통해 가지고 DC로 공급을 해서 다시 스테이션에서 DC를 AC로 바꿔서 완곡 변전소에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이트를 구축해서 한번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경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는 35kV와 35kV DC 선로를 가지고 실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업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다시 추경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DC를 한번 더 추가로 실증해 보자. 그래서 이제 35kV로 실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한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놈을 일정 구역 내에서 그리드를 만드는데, 그걸 다시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온 거를 AC로 변환해 가지고 또 AC 선로를 이용해서 와서 다시 AC에서 DC로 바꿔 가지고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게 되면 변환하는 데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손실 없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발생된 전압 클래스를 35kV까지 올릴 게 아니고 5kV 수준으로 DC 그리드를 만들어 가지고 DC 그리드 내에서 다시 DC 부하로 소비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DC와 AC, AC와 DC 이렇게 변환하는 그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그리드를 만드는데 전압 클래스로 5kV 정도가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보고, 5kV의 DC 그리드에 대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을 신청해서 중기부 승인을 얻어서 금년 말까지 주 기기를 구축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구축하는 거는 이거 역시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혁신산단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실증 결과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투투라인, AC 전압인 투투라인으로 해가지고 배전선로로 신재생 에너지를 변연소에다가 연결할 경우에는 한 개 선로에 20메가와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메가와트로 제한되어 있는 전송 용량을 DC로 바꿀 경우에는 60메가와트까지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배전선로를 구축하는 비용은 세이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MVDC로 했을 경우에는 스테이션 비용이, 양쪽에 스테이션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스테이션의 구축 비용을 우리가 조금 세이브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 그 다음에 국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MVDC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연결하는 데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AC와 DC 하이브리드 공용망을 구축해가지고 액티브 배전망, 그러니까 전송망을 상당히 액티브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MVDC 전력 전송 방식을 신뢰성을 검증함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60메가와트까지 한 개 선로에 전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증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MVDC를 저희 같이 한번 실증하고 구축하고 있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으로 없는 사례를 우리가 한번 실증하고 이걸 통해서 글로벌 워킹 그룹, 시그레드 등의 활동을 통해서 표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가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MVDC 그럼 어디다 쓸 거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한전공대가 빛가람 혁신도시에 예정돼 있죠. 그래서 이 예정돼 있는 이 부지 내에 각종 루프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이런 그다음에 V2G도 만들고 해서 그다음에 이모빌리티도 구축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을 만들어 가지고 캠퍼스 내를 DC 그리드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드 내에서 AC로 변환되지 않고 거기서 다시 DC로 소비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DC 그리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세계적으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전라남도하고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MVDC와 LVDC 연계 사업 실증인데요. LVDC는 지금 혁신산단에 전자부품연구원 주관으로 해가지고 실증 사업을 산학융합원이라는 건물에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MVDC로 만든 전압을 LVDC로 다운해가지고 컨버팅 시켜서 여기에 부하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요즘에 아리백 특구 단지 뭐 이런 것들이 화두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리백 산업단지를 이제 구성할 경우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기업이 자기들이 만든 제품은 기후 변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아리백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이 저희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곳에 유치하게 된다면 주변의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사용해서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MVDC 그리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또한 생산과 소비가 DC와 DC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 해서 효율성을 좀 확보해 보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해남의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와 연계해서 그 옆에 기업도시를 구축하려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업단지와 또 다시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DC 그리드를 만들어서 한번 MVDC를 보급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VDC는 최종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그리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요즘에 국제 에너지 사용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그리드는 재생 에너지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원거리에 있는 원전이라든가 대규모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전송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구역 내에서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거기서 소비해서 구역을 제한해 가지고 소규모 전력망을 만들어서 거기와 생산과 소비를 한다는 개념이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인데 마이크로 그리드는 앞으로 전력 공급의 체계의 세계적인 추세일 거고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그리드가 구성되는 데는 MVDC가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사업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VDC가 앞으로 우리 전력산업의 한 축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보고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발표하면서 만든 건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정도의 생산 유발이라든가 고용 유발을 할 수 있겠다. 저희가 예측해 봅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타 산업의 이제 파급 효과인데요. MVDC는 확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이제 곳곳에 위치해야 되는데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전기차 충전소에 전력을 급속 충전할 경우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한전은
거기에다 개통을 보강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개통을 보강하는데 보강 비용을 사용할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거기에 ESS하고 결합해서 근거리에다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충전소에 연결하면 충전소에서 그걸 바로 그 DC를 다시 DC로 해서 전기차로 충전해주는 이런 그리드 형태로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사업 구조가 탄탄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네이버 등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이 많은 곳, 이런 곳도 MVDC가 앞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철도는 DC 산업을 원래 하고 있었으니까 두말할 거 없고요. 특히 이제 선박은 저희가 나중에 수소 선박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진다고 하면 선박 내에서 전기를 만들어주는데, 대형 선박인 경우에는 그 LVDC하고 DC를 가지고 다 우리가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MVDC급으로 배전망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MVDC에서 다시 LVDC로 좀 다운해서 사용하는 선박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MVDC 기대 효과까지 제가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두서없이 말씀드린 거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MVDC는 국내에서 아직 도입한 실적도 없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규제 특구 사업으로 실증을 해보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도 들지만,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MVDC에 대해서, 앞으로 DC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주시고, 신산업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R&D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여기에 관련된 기기를 생산해 나감으로 해서 저희가 세계 시장에 우뚝 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연계 해상풍력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 개발에 대해서 하게 된 정익중입니다. 저는 한전에 근무하다가 약 2년간 한국해상풍력 실증단지 60메가죠. 실증단지 사업본부장으로 2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경험과 그 이후 계속 그 풍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본 기술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을 해서 그 인연으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업 개요 및 필요성, 그리고 해상풍력 및 전기기기 동향, 사업 추진 계획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 및 필요성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등 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리 신기후 체제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세계적인 큰 이슈가 됩니다. 이것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그린 경제로 전환이 촉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하는 것을 초격차를 내서 앞으로 더 큰 산업으로 키우자는 디지털 뉴딜, 금방 말씀드린 그린 뉴딜을 합해서 한국판 뉴딜이 되고요. 전기기기 트렌드도 디지털 변환과 에너지 전환 특성을 갖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전력설비 감시 진단 및 설비 운영 기술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고효율 전기기기, 신재생에너지원 연계 및 슈퍼그리드 등 차세대 전력망 연계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린 뉴딜 정책과 현 전기기기 트렌드를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상 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많은 분들이 3020 이행 계획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MB 정부 때 해상 풍력을 세계 3대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플랜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15년도에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을 확산시키겠다. 그를 통하여 성장 동력 연간 100조 원 그리고 일자리를 5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6년도에 산업부 9대 전략 프로젝트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초대형 고정식 해상풍력과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국산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의 용량 목표가 나오는 것이 3020 계획인데요. 이 계획에 의해서 30년까지 63.8기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담기 위해서, 연계시키기 위해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송변전 설비 연계 계획이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파리 협약의 온난화 대책으로 유럽 중심으로는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재사용 에너지, 리사이클링 에너지로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입찰 결과 가스 발전보다 더 단가가 떨어져서 경제성이 확인되고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해상 풍력 위주로 그 부분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 그리고 4035까지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RE100을 얘기하는 내용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물론 4035도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지금 없이 선언만 돼 있는 상태인데 덴마크는 금년도에 RE100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30년까지 RE65 또는 70을 달성하겠다고 하고요. 영국은 풍력만으로 33, 3분의 1을 하겠다고 합니다. 독일이 약 40년 내에 RE100을 달성할 계획이고 영국, 프랑스 모든 그 유럽 국가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결과로 30년까지 누적 해상풍력 용량이 117기가 또는 177기가가 된다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으로 따졌을 때 110기 또는 177기에 해당되는 용량이 되는 것이죠. 50년까지는 500기가와트가 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작년도에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18년도를 기준으로 30년까지를 보니까 1년에 19%씩 성장을 한다. 그렇게 성장한 내용이 12년 동안에 8배로 용량이 증가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50년도가 되면 발전 온별로 해상풍력 발전온이 제일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만큼 시장은 엄청나게 팽창할 수 있는 것이 해상풍력이고요. 이 해상풍력에는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에 해당되는 기자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전력 기자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가운데 있는 그림은요. 한국 해상풍력에서 건설한 실증단지 60메가와트의 개념도입니다. 풍력 터빈을 해상에서 10에서 13km 떨어진 데에 20기를 배치를 하고 풍력 터빈에서 바로 옆에 해상 변전소를 둬서 변전소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 케이블을 10km 떨어진 육지에 있는 서호창 변전소에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기자재가 들어가느냐면은 낫셀, 타워 꼭대기에 들어있는 낫셀에 전력용 변압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워 하부에 타원에 차단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외부망으로 해당되는 전력 케이블, 해저 케이블이 들어가고요. 해상 변전소를 육지에서 건설해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이런 해상 변전소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세계 해상 풍력에는 4가지의 큰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 풍력용 터빈의 대형화입니다. 왜 대형화를 하느냐? 결국은 카펙스, 오펙스, 건설비,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줄이느냐? 2메가짜리 최초의 2000년도에 육상 풍력을 해상에다 놓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2메가와트짜리를 건설을 했습니다. 2메가와트짜리를 건설하는 거하고 향후 10년쯤 지나면 20메가에서 50메가까지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20메가가 건설된다 하면은 2메가와 20메가는 기초 개수가 10배가 차이 납니다. 케이블 연결 개수가 10배 차이 납니다. 점검하러 올라가는 횟수가 10배가 차이 납니다. 이것이 다 비용입니다. 약 16년 동안 평균 4.8메가와트 정도로 터빈이 커졌습니다. 해상은 운송의 중량의 영향, 크기의 영향,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더 큰 것도, 더 무거운 것도 바지선에 올려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빈을 크게 만들 수 있는데요. 16년 동안 2.4배가 커졌어요. 그런데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5배가 커집니다. 5배는 아니고 3배 정도 커지네요.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는데요. 이것들이 다 오펙스, 카펙스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케이블망, 내부망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어레이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케이블을 용량이 커진다고 해서 아주 굵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를 못합니다. 가능한 용량의 크기가 약 600스키아로 제한이 됩니다. 600스키아로 제한됐을 때 전압별로 24, 34, 69 정도의 수송 용량을 갖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12메가짜리를 22.9kV로 연결한다. 그러면은 두 기마다 변전소로 케이블이 하나씩 가야 돼요. 변전소 밑에는 케이블이 엄청나게 깔려가지고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8메가와트 이상의 터빈에서는 66kV로 전압을 승합시켜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지의 대형화입니다. 이 단지의 대형화도 궁극적으로는 카펙스, 오펙스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지금 영국의 지도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작은 점들이 있습니다. 하얀 점. 이게 연안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200에서 400메가와트 정도의 풍력 단지들입니다. 그건 초창기에 건설한 것들이죠. 요 단지들은 무엇이냐? 이 끝이 EEZ입니다. 여기가 120km 떨어져 있어요. 이거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단지 하나가 5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가장 유명한 혼시 단지. 이 혼시 단지는 4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 넘버1이 이런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7메가와트 142기로 1.2기가와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220kV 변전소가 3군데에 배치됩니다. 여기서 한전의 접속 규정과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전의 접속 규정은 500메가와트일 때까지 154kV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과하게 되면 345kV로 연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된 해상 풍력은 66kV에서 345kV로 승합하는 변전소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기자재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트렌드입니다. 부유식 풍력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가격은 많이 건설하는 만큼 떨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용률이 높습니다. 먼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바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육상이 약 20% 정도 연간 이용률,
고정식이 30% 이용률을 예상을 하는데 부유식은 40%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건설된 부유식 발전소는 50%대를 넘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60m가 넘는 부유식 풍력이 가능한 해상이 훨씬 더 넓습니다. 또 굉장히 큰 아이러니인데 고정식의 선진국, 영국, 독일, 덴마크, 중국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선진국들도 부유식은 아직은 같은 출발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한 사람으로서 기술을 확보하면 세계 시장을 자기가 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먼저 부유식으로 달려드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도 울산이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숙제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전력업계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변전소, 출렁출렁하는 변전소를 만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초고전압 345나 525kV HVDC의 케이블이 출렁출렁하면서 견딜 수 있는 다이나믹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접속제나 시공 방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시공 선박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숙제고 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트렌드입니다. 그린 하이드로진, P2G라고 하죠. 파워 투 가스. 대규모 해상풍력 최대 과제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발전 제약 운전입니다. 피크는 주는데 바람은 불어가지고 해상풍력 발전은 많아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줄이거나 다운시켜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고 보니까 초등학교 과학 실험에 나오는 물의 전기분해 산소와 수소가 나옵니다. 그 수소를 모아서 다시 가스 발전을 한다. 국내 지금 현재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수소만을 태워서 가스 발전하는 발전 설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수소 경제는 수소 자동차만이 아니고 수소 가스 발전까지를 같이 연구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은 해상 변전소이면서 수소 생산 기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건설됐어요. 밑에 그림은 영국의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올해부터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가정에 보급하겠다는 개념도입니다. 이거는 독일의 연안으로부터 50km 떨어지는 헬고랜드라는 섬입니다. 이 섬의 북서쪽으로 독일의 이제트 해양이 존재합니다. 그 해양에 10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건설하고 여기서 수소로 만들어서 육지로 보급하겠다는 것이 독일의 계획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 프로젝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고 해상풍력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이 건설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전기기기 동향입니다. 전력 케이블은 열 가소성 소재, 절연체 온도를 90도가 아니라 더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케이블들을 개발하는 거나 해저 케이블의 특성이라든가 좋은 케이블을 만드는 것, 접속제를 드라이 타입으로 만드는 것, 식물성류 변압기 등 변압기 절연체를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것, 광유 변압기를 해상에 놨는데 화재가 나서 기름이 유출됐다. 2차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 다 팔아도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SF6 가스가 CO2 대비 32,900배의 온난화 효과를 갖는다. 나쁜 효과를 갖는다. 때문에 SF6 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차단기, 그린 GIS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기술 동향, 국내의 기술 동향을 이렇게 보면
전력용 유입 변압기는 1000kV 500MVA짜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몰드 변압기, 국내에서 몰드 변압기 72kV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72.5kV 63MVA짜리 몰드 변압기를 ABB에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린 GIS를 만들었습니다. 지멘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GE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넘버1, 넘버2 전력 케이블 회사들 525kV HVDC 케이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전도 케이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약간 뒤처진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따라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제를 뭐를 제안하느냐, 4가지 과제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GIS 차단기입니다. RMU, 링 메인 유니트 형태를 띄워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차단기가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타워가 100에서 150m 정도 올라갑니다. 아래쪽에 구멍을 크게 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러져 버릴 수 있어서. 그래서 지멘스에서 금년 9월 중국에서 만들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린 GIS 차단기입니다. 우리도 이거 만들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제가 성립이 안 돼서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작아야 됩니다. 수리 소요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먼 바다 120km, 200km 떨어진 데까지 수리하러 가려면 기술자, 장비 태워져 가야 되거든요. 신뢰도를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요구합니다. 점검 소요도 그냥 GIS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 하면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점검 소요도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낫셀 후방에 위치한 변압기를 이것도 난연성의 변압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터빈이 지금 15메가가 나온다면 이 15메가 플러스 알파의 용량을 갖는 변압기를 갖춰줘야 돼요. 요 70kV 참 아까 말씀드린 어렵다고 했는데 요 컨버터에서 나오는 발전기와 컨버터에서 나오는 전압이 690V 또는 3300V를 씁니다. 여기서 66kV로 스캅하는 변압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난연성, 그 다음에 경량화, 고효율, 내고조파, 내진동, 요 터빈이 바람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을 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요 시스템을 가다가 딱 멈추는데 위에서는 이 충격량이 미터 단위로 움직입니다. 건설해 놓고 100m짜리 위에 올라갔다가 90m 타워 위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멈춥니다. 준비하세요. 했는데 쓰러질 것 같아요. 그렇게 충격이 커요. 유입 변압기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출렁거리는 것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표준형 해상 변조소용 메인 트랜스포머. 요게 그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쪽에 그 전력 우리 한전의 전송망 계획 건설이라든가 운영을 담당하는 TNT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어찌 보면은 표준형으로 세계 최초로 할 수 있는 변조소입니다. 220kV에 350MW 2기, 700MW의 변조소입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어요. 변압기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접속 규정상으로 1호사는 500메가까지니까 250메가 2기, 2대, 3, 4호는 1기가 정도를 바라보는 지금 현재 단상으로 세계 쪽에서 500메가볼트 암페어를 쓰고 있는데 500메가와트 2대라 들어가는 삼상일체화된 이런 변압기를 만들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경성을 특히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 유출되면 바다는 박살납니다. 어민들 피해 이런 부분들을 보상하다 보면은 풍력단지 다 팔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나 식물유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식 이렇게 움직이는 변전소에 들어갈 변압기로도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LS에서 대만 쪽에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을 하기 위한 케이블선입니다. 케이블의 턴 테이블, 케이블이 감아놓은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3, 4호 케이블은 육상에 쓸 때도 한 쌍씩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해상 케이블도 한 쌍씩 아모링, 그러니까 그 철사로 바깥에 보호하는 형태로 한 쌍씩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다 하나밖에 안 감기는데 3상을 하려면 3번 포설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수심도 있고 그러는데 동일한 위치에 빠져집니까? 케이블을 밑에서 모은 놈을 다시 땅을 파서 매설하는 작업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345 삼상 일체형을 세계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볼 필요 있지 않은가. 외국의 440kV나 500kV 또는 1000kV도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어렵다고는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면 HVDC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설 공정까지 고려하고 안전과 카펙스, 오펙스를 고려한 기술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3단계로 개발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상 변전소용 전력 기기의 기술 개발. 22년부터 25년. 왜 22년이냐? 내년도의 과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22년부터 한다. 그런데 시간은 굉장히 촉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의 해상 변전소용 통합 시스템의 운영과 감시 시스템까지를 개발한다. 26년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표준화한다. 26년까지 동시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대 효과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산화로 인한 수입 저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국내 기술의 고도화, 경쟁력이 높아진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GIS 또는 더 고도화된 기술을 반영한 변압기 이런 걸 통해서 약 500기가 정도에 해당되는 글로벌 시장을 50년까지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도 계속 해상 풍력은 많아질 것이다. 그 시장을 선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는 신재생 발전의 개통 수용성. 우리 3, 4호 개통, 154 개통이 유럽의 전압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해상 풍력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ABB나 지멘스로부터 그 기기를 사올 것이냐. 사실 자존심 상해서 그걸 못하죠. 그 개발해서 우리 거 써야죠. 외국 업체가 와서 한다 하더라도 니네 우리 거 써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의 기자재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철도나 조선 등 타 산업 시장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환경 및 지능형 전기기 관련 세계적인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될 것입니다. 해상 풍력은 안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렵고 고신뢰성을 갖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력기기 업체들이 합심해서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세계 시장까지 나갈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정말로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박경호 팀장입니다. 저는 ICPE-ST 2021 행사 개요 및 초록 논문 제출 안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PE-ST는 한중일 중심의 차단기 및 개폐장치 국제기술 컨퍼런스로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며 2021년은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ICPE-ST 한국위원회, 시그레 한국위원회, IEEE PES와 공동으로 2021 9월 서울에서 ICPE-ST 2021을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인 국제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국제기술 컨퍼런스의 후원 협찬 금액은 표와 같으며 후원 시 홈페이지 리셉션 논문 책자 발간 시 후원기관 회사 로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등록비는 조기 등록 기간이 2021년 3월까지이며 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초록 논문 제출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홈페이지인 www.icpe2021.org에서 접수를 하며 차단기 및 개폐기 연관 소재 부품 제작사, 대학, 연구소에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초록 논문 제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